길을 거닐다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아담한 서점 발견하신 적 있으시죠? 요즘은요, 대형 서점보다 이런 작은 서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서점들을 독립서점 혹은 큐레이션 서점이라고 합니다. 이런 서점에서는요, 선별해서 또 어떤 가치관에 맞춰서 특정 목적에 따라서 책을 팔고 있기 때문에 뭔가 취향에 맞는 독서가 가능한데요. 그것보다도 가장 매력적인 점은 이 공간이 갖는 독특한 매력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정하고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죠. 여러분께 이렇게 다정하고 따뜻한 동네 책방 같은 느낌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 책방,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책책 인생 책책 책피싸우 책수의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소개해드리는 작가 책소작 이시안입니다. 네, 변함없이 첫 번째 코너 아는 척 책방입니다. 오늘 책 어떤 책인가요? 오늘은 백화점에 관한 책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런 일반적인 백화점은 좀 아니고요. 일단 독특한 우리 입장 조건이 있습니다. 이 백화점엔. 근데 여기에 입장하려면요. 잠들어야 해요. 뭔 소리예요? 네. 저희 백화점 쇼핑하려면 막 현란하게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데 뭘 잠을 자야지 쇼핑이 자면서 된다고? 쇼핑해요? 그게 뭐예요? 왜냐하면 이곳은요. 그냥 백화점이 아니라 꿈을 파는 백화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요. 달러구트 꿈백화점이라는 책입니다. 줄거리는 너무 간단해요. 펜이라는 주인공이 그러니까 그 전설적인 꿈 제작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만든 백화점에 처음 취직해서 백화점에 적응하는 그런 사회초년생의 직장 생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꿈을 파는 데인지 궁금한데요? 네, 어떤 꿈을 파는지가 네. 이 책의 아는 척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그 백화점에 층이 있잖아요. 네. 층별로 파는 꿈이 달라요. 오. 그래서 1층에서 파는 꿈이 가장 럭셔리하고 좋은 꿈입니다. 거기 네. 귀금속 많이 팔잖아요, 1층에. 고가의 인기 상품을 네. 팔고요. 그다음에 2층에서는 좀 보편적인 꿈, 평범한 꿈을 팝니다. 그리고 3층으로 올라가면 뭔가 획기적으로 액티비티한 꿈이 있죠. 스포츠 같이. 네, 그렇죠. 예. 뭐 하늘을 난다든가 뭐 이런 꿈들이 있고요. 그리고 4층으로 가면 낮잠용 꿈이라서 좀 소소한 꿈들이 있죠. 여기서는 아기들이 꿀 수 있는 꿈이라든가 심지어 애완동물이 꾸는 꿈도 팔아요. 낮잠 잘 자요. 4층으로 가시면 되겠는데 그러네. 좀 더 네. 추천할 게 있습니다. 5층이 있어요. 5층이요? 5층은 뭐냐면 1층과 4층에서 계속 팔다가 남는 꿈 있잖아요. 네. 재고떨이. 이벤트. 이벤트. 싸게 팔 수 있는 재고떨이 꿈을 파는 네. 곳이 5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꿈을 심혈을 기울여서 꿈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와. 그 꿈을 팔게 해주는 게 여기 백화점인데 독특한 건 돈을 내는데 이게 쿠불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꿈을 꾸고 내가 되게 만족스럽다 네. 하는 그런 감정이 차오르면 드림페이 시스템으로 네. 그 꿈꿈닭들 그렇게 감정으로 지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성이 풍부한 손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값을 많이 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죠. 혹시 그러면 두 분은 여기서 꿈을 산다 그러면 꿈을 살 수 있다 그러면 네. 혹시 사고 싶으신 꿈 있으세요? 로또 번호 로또. 받는 꿈. 예. 그런 꿈이라든지 아니면 하루만이라도 전지현으로 살아보는 그런 꿈. 전지현, 김태희 이런 그런 꿈 꾸고 싶어요. 농담처럼 물어봤는데 너무 현실적인 대답이셔서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면 떨어지는 꿈 꿀래요. 떨어지는 꿈 꾸면 네. 키 큰다고. 아니면 똥꿈 같은 거 좋아해. 똥꿈이 다 이렇게 돈 들어오는 꿈이거든요. 그럼 현실로 이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똥꿈. 자꾸 현실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진짜야. 내가 똥꿈 꾸고 네. 개그우먼 이제 대상도 받고 와. 똥꿈 꾸고 결혼도 하고 이랬거든. 난 중요한 시점에서 다 똥꿈을 꾸더라고요. 근데 죄송한데 저희 고품격 국회 방송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야 이거 괜찮다 싶었던 건 하늘을 나는 꿈 이런 거. 좋다. 좋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70년 동안 살아보는 꿈도 있습니다. 와. 근데 이거 방금 제가 얘기한 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 이게 아는 척 포인트 두 번째거든요.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완전 메타버스인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잘 분간이 안 가는 체험. 메타버스죠. 아, 그러네요. 네.
가상현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냐면 이 죽은 사람을 만나는 꿈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후,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이 죽기 전에 이제 녹화 비슷하게 얘기했다가 사후 가족들에게 배달해서 나 뭐 죽었는데 뭐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꿈이 있어요. 근데 메타버스에서 이런 것들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 혹시 기억나시죠? 예. VR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 정확히 너를 만났다인 것 같은데 그 시즌 1과 시즌 2가 있거든요. 시즌 1에서는 죽은 딸을 만나는 내용이 나와요. 아, 저 진짜 오열했거든요, 보면서. 그러니까 이 죽은 딸을 만나는데 이 엄마가 너무 어쩔 줄 모르는 그 감정이 있죠. 그리고 시즌 2에서는 그 죽은 아내와 다시 만나는 남편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VR로 구현을 했었고 이렇게 AI가 더 발달할수록 이런 것들이 더 그럴듯한데 우선 꿈의 형태로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메타버스를 알고서 이 달러구트를 썼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았습니다. 야, 가상현실, 메타버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 소설 내용 그대로만 보면 굉장히 동화적이고 낭만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작가가 공대 출신이고 대기업 반도체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근데 글쓰기 강의를 수강을 한 다음에 그 가르치는 강사가 괜찮은데 이거 글을 좀 계속 써봐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위로를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책을 출판하겠다라고 해서 독립출판처럼 했는데 네. 아니 공대 출신의 작가가 소설을 출판하겠다는데 그걸 내줄 출판사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전자책 출판을 했어요. 그게 엄청 대박이 난 거예요. 한 100명만 모여도 좋겠다 했는데 1000명이 모여가지고요. 여기 괜찮다 하면서 그 전자책이 종이책이 된 케이스입니다. 이게 2020년 7월인가쯤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2020년 말에 이미 10만 부가 넘게 팔렸고요. 그다음에 2가 나와서 지금까지도 잘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21년, 22년 뭐 올해의 책 이런 거 많이 휩쓸고요. 지금도 계속 그 상위권, 베스트셀러 상위권에서 팔리고 있는 책입니다. 이야, 그 작가님은 꿈을 이루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팍팍한 현실에서 이제 우리가 좋은 꿈을 꾸게 해주세요 하고 잠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달라고트 꿈 백화점이 있다면 나는 VVVIP일 것 같아요. VVVIP. 우리의 일상이 워낙에 바쁘기도 하고 굉장히 팍팍하고 지치기 마련인데 이 꿈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죠. 이런 어떤 현대인들의 꿈에 대한 판타지를 뭔가 재미있게 풀어낸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아는 척 책방은요. 달러구트의 꿈 백화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얼마 전에 국민의힘 차기 경남도당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셨죠. 이제 22대 총선에서 경남도의 사령탑으로 진두지휘를 하시게 되었는데요. 와우. 어떠세요? 책임감이 굉장히 막중하실 것 같아요. 책임감이 막중하죠. 어깨가 네. 무겁습니다. 제 코도 석자인데 저도 챙길 일이 많은데 네. 우리 경상남도가 사실은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만 대한민국의 동남풍을 불러일으키는 곳입니다. 그 국난 때마다 네. 최고 전선이었고 또 6.25 때는 최후의 보루였고 또 우리 민주화, 산업화의 요람이라고 할 만큼 네.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우리 산업도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고 우리 지방이 가진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하는 그 최고의 큰 진원지가 네. 바로 동남풍의 진원지가 되어야 될 텐데 네. 그 엄청난 곳을 우리 국민의힘 여당의 도당위원장이라는 네. 생각지 못했던 역할을 맡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무거운데 여러 가지로 할 일이 많습니다. 예. 오늘 의원님께서 선정해 주신 인생 책을 가지고 인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골라주신 책은요. 바로 다른 마음이라는 책입니다. 부제가 붙어 있거든요. 나의 오름은 그들의 오름과 왜 다른가. 굉장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부제죠. 어떤 책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현재 영미권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지식인 조너선 하이트의 바른 마음은 도덕성은 과연 어디서 오는가라는 물음에 사회심리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답을 찾아갑니다. 인류학, 심리학, 뇌과학, 진화론 등의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바른마음에 대한 흥미로운 논쟁과 사고를 불러일으킨 책. 그동안 도덕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되던 문화적인 차이, 경제 문제, 정치적인 이슈 등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 다양한 문제들이 새롭게 재정립되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1992년에 미국에서 인종 갈등이 정점을 치달을 무렵에 한 흑인이 한 이야기가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요. 제발 사이좋게 지내요. 어차피 한동안은 이 땅에 다 같이 발붙이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 서로 노력을 해나가자고요. 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 책의 서두에서 이 말을 언급을 했는데 이 작가는 왜 모두가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는지를 사회심리학적으로 밝히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의 작가를 좀 보면요. 요즘 영미권에서 굉장히 핫한 작가라고 하거든요. 우리 이시안 작가님께서 조너선 하이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좀 해주세요. 조너선 하이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화이트로 잘못 알고 계시는데 깨끗하신 분인 줄 알았죠. 술 그 상태와 네, 비슷한 네, 네. 하이트시고요. 뉴욕 대학 그 경영 대학의 교수세요. 심리학자로 유명하고요. 도덕이나 정치, 종교 등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화제가 된 게 그 사람들이 왜 보수를 지지하는가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게 화제가 되면서 이 사람 괜찮은데 얘기 좀 듣자 뭐 강연도 하고 그러다가 또 2008년에 진보와 보수의 뿌리라는 그런 테드 강연 이런 강연이 빵 터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뭐 두 편의 강연했는데 300만회 이상 조회수가 와, 나왔다는 대단하시네요. 그런 강연을 하셨고요. 그래서 2012년 미국의 한 외교 전문지가 선정한 세계 100대 사상가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2013년에 한 영국의 정치평론지가 선정한 또 세계 사상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의 와이프가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한국에도 좀 자주 오고 약간 네. 한국에 좀 친한 그 면을 갖고 있다고도 합니다. 우리나라 방송에도 출연한 네. 적이 네. 있는 작가라고 하던데요. 이 바른 마음은요, 수천 년간 우리의 인식 속에서 지배해온 도덕적 프레임을 완전히 뒤엎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두께가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우리 의원님께서 이 책을 인생책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역시도 보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 한 20년 언론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언론인들은 주로 양비론, 네. 양비론을 펼치면 됩니다. 두 쪽 다 잘못했어, 양쪽 다 잘못했어. 뭐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제 우연찮게 제가 만 50이 넘었으면서 정부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또 야당의 격렬한 비판과 또 반대하는 시민단체 비판, 또 비난, 또 때로는 좀 지나칠 정도의 폄하 뭐 이런 데서 많이 시달렸는데 왜 우리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선량한 정책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저들은 저 야당이나 혹은 저 단체는 또 저 사람들은 저렇게 격렬하게 비난하고 정오를 하고 심지어 정오심까지 보낼까.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사실은 저로 볼 때는. 더욱이 이제 그 뒤로 다시 또 국정의 중심이라고 하는 대통령실까지 가니까 그 이제 고민이 더 깊어졌죠. 그 뒤에 다시 국회 대변인으로 왔는데 이제 그때 이 책을 이제 처음 소개받고 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나의 옳음과 저들의 옳음, 저 사람들의 옳음, 그 서로 이게 어떻게 서로 융합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그 우선에 뭐 그건 우리 동서고금에 많이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왜 다른가를 왜 그렇게 가치체계, 도덕체계에 형성되어서 그렇게 격렬한 갈등과 서로 대립을 불러일으키는가를 설득하는 기제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보수는 스스로 보수의 가치와 도덕에 집착하는가? 왜 진보라는 사람들은 진보라는 그 가치와 캐치프레이즈에 집착하는가? 그리고 그 둘은 화해할 수 없는가?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를 아주 그 사회심리학, 도덕심리학의 여러 가지 실험과 실증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세히 분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쌓게 해주는 책입니다. 오늘 키워드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의원님의 인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코끼리와 기수입니다. 오, 갑자기 난데없이 왜 코끼리가 등장하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 책에 나오거든요. 코끼리와 기수와의 관계.
이게 바른 마음과 어떤 관련이 있죠? 예, 우리가 이제 코끼리 위에 기수가 있으면 대개 사람들은 이 기수가 네. 코끼리를 움직일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코끼리가 먼저 움직이고 기수는 코끼리를 따라서 몸을 뒤틀면서 그 코끼리의 움직임을 합리화해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도덕 심리학에서 나온 것이죠. 네. 예, 근데 이제 우리는 도덕적 직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많은 이성적인 논리, 추론, 합리적 판단을 통해서 어떤 도덕과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직관을 사람들이 내재적으로 키워나가서 가지고 있더라. 도덕적 직관이 우선이고 이성은 나중이더라는 것이 이제 이 책의 기본 전제입니다. 기본 그 논리적인 골조를 이루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덕적 직관이 바로 코끼리, 이 먼저 움직이는 거. 네. 그다음에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기수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일단 직관으로 먼저 판단한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도덕 체계를 움직이는 기본 작동 원리다라는 것이 설명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네. 우리는 옛날부터 뭐 칸트, 이성이 뭐 나의 예, 주인 예.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직관이 먼저 판단을 하면 이성이 그 판단에 맞는 근거를 제공한다라는 게 묘하게 설득이 좀 된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도덕은 그동안은 이성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의 어떤 도덕 프레임도 좀 뒤엎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으로 판단을 하게 되니까 각자 주장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이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서로 다른 이유가 직관 이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나중에 이제 이 책을 보면은 왜 그런 도덕 체계를 형성하는가? 이제 이른바 진보라는 사람들 네. 그리고 스스로를 보수라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 어떤 도덕적 기준을 중시 여기는가가 나오는데 그 실증적 실험을 해보면은 실제로 이 책에 보면 한 13만 명 정도를 실제 대면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 온라인 조사를 한 것인데 네. 거기 보면은 정말 놀라운 어떤 경향성이 드러납니다. 그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이제 동물의 마음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어떤 자신의 인식한 모든 것에 끊임없이 직관적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깊은 생각을 통해서 논리적 추론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인 스스로 심지어 그 타고난다고 그럽니다. DNA처럼 타고나는 직관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벌써 이제 모든 움직임, 코끼리가 몸을 부르트기 시작하는 거죠. 네. 도덕 심리학 이분이 심리학을 연구하면서 밝혀낸 그 여러 그동안의 학설과 본인이 실증적으로 찾아낸 그 실전 경험들을 붙여서 이런 전제를 갖고서 사람들이 왜 서로가 서로 다른 옳음을 주장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설을 해냅니다. 서로 의견이 달라서 부딪히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뭐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옳은 방향으로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 좀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네. 그 과정을 우리가 설득이라고 부르죠. 예. 의원님은 누군가를 설득해야 될 때 어떤 방법을 쓰세요?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제가 이제 예컨대 최근에 여러 가지 국가적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일 관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 많이 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한테 그런 주장을 하실 때는 자기 마음에 옳다는 딱 확고한 게 서 있습니다. 잘 고치지 않습니다. 고치지 않는데 그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제가 정치하고 국회하는 사람이니까 저한테 뭔가를 가르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럼 일단 들어야죠. 네. 내가 여러 번 해서 여러 시행착오 끝에 느낀 것은 듣자 무조건.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또 가르치려고 해요 또. 네. 그러다 또 혼납니다 이제. 그래서 들어야 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방법이기도 할 그렇습니다. 테니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겠습니다. 정치와 도덕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네, 이 책의 작가는요, 도덕은 유권자의 표를 얻으려는 정치인과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어떠세요? 현실 정치에 몸을 담고 있는 입장에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실지 궁금한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코끼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덕이라는 코끼리가 5마리의 서로 다른 코끼리가 사람들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코끼리를 이제 붙잡기 위해서는 그 코끼리가 내 쪽으로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도덕적 기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 사람들이 지금 진정하게 바라는 그런 도덕적인 희망, 도덕적인 어떤 바람이 무엇인지 그걸 잘 포착해야겠죠. 그래서 아마 아까 제가 조나산 하이트 이분이 역시 이 사람은 미국 민주당 지지자로서 미국 민주당이 왜 1950년 이후에 역대 선거에서
공화당에 비해서 부진했는가를 이 도덕의 기준으로 도덕적인 어필이 부족하다. 도덕적인 호소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풀어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하셨듯이 도덕은 유권자의 표를 얻은 정치인과 같다라는 말이 정확한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정치권이라는 것이 각자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는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이 책에 제 생각을 좀 뒤집는 또 다른 주장이 나오거든요. 진보와 보수의 성향, 이게 학습되는 거나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된다라는 주장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이미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뭐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성장 환경이나 자라온 뭐 부모님의 영향 뭐 네.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거죠. 대부분은 말하자면 DNA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진보와 보수는 뇌파도 다르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실험을 해요. 네. 그 진보주의자들의 뇌파는요. 그 진보주의자들은 주로 배려, 공평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그 가치가 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배려와 공평성을 거부하는 문장을 접할 때 보수주의자들보다 더 많은 충격을 받는다라는 실험 결과도 있어요. 0.5초 사이에 이 뇌파 자체가 다르게 딱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신기하네. 우리가 아는 MBTI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럼 한번 우리도 테스트를 해볼까요? 네. 그럴까요? 태어나기 전부터 진보, 보수의 성향이 결정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애완견을 고른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고 네. 어떤 종의 애완견을 고를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예,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1. 이 종은 품성이 지극히 상냥하다. 2. 이 종은 독립심이 매우 강하고 주인과는 친구처럼 평등하게 지낸다. 3. 이 종은 집과 가정에 지극히 충성하며 낯선 사람에게는 낯을 가린다. 4. 이 종은 매우 순종적이며 주인의 명령을 잘 듣도록 훈련시키기 쉽다. 하나, 둘, 셋. 저는 1번. 저는 5번. 나도 5번. 5번이 어디 있어요? 한 작가님은? 아, 나 5번 아니다. 4번. 아닌가요? 저는 5번. 의원님 몇 번이세요? 저는 3번이가 4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언니는 4번. 저는 예. 1번이에요. 1번. 자, 제가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이게 이 책을 다 읽으니까 이게 1번 배려 기반이고 2번은 공평성 기반이나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번, 2번이 진보고 3번, 4번이 그러네. 보수예요. 진짜예요. 네. 진보주의자 1번, 2번 고르신 분. 상냥한 개와 주인과 평등하게 지내는 개. 네. 그리고 보수주의자는 3, 4. 충성스럽고 순종적인 개. 저도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순종적인 게 좋더라고요. 1번과 4번을 합친 5번. 놀 때는 1번. 어. 상냥하고 같이 놀면 좋고 생활할 때는 또 4번을 해야 훈련시키기 여시간네 좋잖아요. 아주 그냥 2번, 4번 합쳐 5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번, 4번 합쳐서 5번이다. 저도 마찬가지로 상냥하면서 충성스러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재밌네요. 아니 근데 이게 DNA에 타고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님을 모셨어요, 저희가. 네. 그런데 의원님께서 대학 시절에 학생운동을 하셨다던데요. 아, 진짜요? 네. 예, 그 시절은 사실은 우리 시대가 좀 힘들었습니다. 대학을 가서 편안하게 무슨 축제를 할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약간 처음부터 보수주의자였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테스트를 해보면은 그런데 당시가 상황이 워낙 비합리적이었기 때문에 당시는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대학에 가면은 온통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없었고 또 뭐 결사의 자유 당연히 없었고 또 곳곳에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서는 최소한 우리가 민주주의를 찾아야겠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나라 그리고 정치적 자유가 표현의 자유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 산업화를 어느 정도 완성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도의 소명을 갖고 한 것이죠. 그래서 뭐 저 같은 정도의 민주화했던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습니다. 뭐 그런데 유독 또 좀 별나게 해서 저희 선친을 힘들게 하고 또 온 가족을 힘들게 하고 왜냐하면 제가 수배를 한 3년간 당했습니다. 경찰과 뭐 공안 당국이 저를 찾아다닌다고 주변 사람들 수없이 많이 찾아다녔고 때문에 그 사람들도 오히려 감시당하기도 하고 아주 힘든 시기를 버텼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당시에 뭐 보안 분실 같은 데서 혹독한 조사도 당하고 했지만
그 시절은 그랬습니다. 그 시절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겨내고 또 민주주의에 나서서 또 용기 있는 고발도 하고 폭로도 하고 또 함께 힘을 합쳐서 오늘날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또 대부분 많은 친구들 사실은 지금 오선하는 민주당의 중진급 인사들 중에 그 당시 동료들이 많습니다. 네, 상대당에 많이 네, 있으실 많이 것 같아요. 많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이 입성하시고 나서 정치를 하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과 현실이 달라서 조금 혼란을 겪었던 적은 없으실까 문득 궁금해지네요. 우리나라의 보수 진보 또 좌우는 이런 어떤 도덕적 기반을 가지고서 이렇게 분화되는 측면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아주 분단과 전쟁과 굉장히 식민지라는 혹독한 역사를 겪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를 가지고서 이 역사에 대한 어떤 편견과 학정 편향 때문에 외교 안보 정책, 외교 안보 사안에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저도 뭐 워싱턴 특파원도 하고 또 외교 안보에 관련돼서는 책도 많이 보고 또 외국 사람들도 만나보고 또 우리 외교관들도 많이 만나보면은 실제로 그것이 민주당이든 그것이 국민의힘이거든 그 진보 대통령이든 보수 대통령이든 우리나라가 국익을 지키는 방법은 큰 편차가 없습니다. 그 이익을 딱 지킬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대통령이든 그 이익을 지키려고 할 텐데 또는 그것이 정부가 바뀌어서 모든 것이 어려워졌다고 비난할 때를 보면은 참 어떤 큰 절벽에 부딪힌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필연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사실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와 진보가 지향하는 그렇습니다. 가치가 서로 너무나 귀한 가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건설적으로 우리가 모두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건설적인 싸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그렇습니다. 들어요. 그걸 네. 위해서 많이 애써주고 네. 계실 텐데 이쯤에서 우리 진영 씨 좀 쉬어서 가면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무거웠어요. 네, 그래서 제가 권진영의 휴게소 시간을 준비했는데 의원님 제가 당연하지 게임 준비했거든요. 예, 예. 의원님께서 제 질문을 들어보시고 맞다 싶으면 당연하지를 외쳐주시고 아니신 것 같으면 아니거든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예. 아시겠죠? 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국힘 경남도 당위원장을 맡은 이상 경남 지역 22대 총선 승리 문제 없다? 하나, 둘, 셋. 당연하지. 당연하지. 네. 네. 자신 있으신가 봐요, 의원님. 자신 있게 해야죠. 맞아요. 자신 있게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전직 언론인 출신이지만 정치인이 되고 보니 언론인들, 특히 기자들이 가끔 원망스럽다. 오, 궁금해요. 하나, 둘, 셋. 아니거든. 아, 진짜요? 네. 그렇게 왜요? 생각하세요, 의원님? 왜냐하면 언론은 비판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언론중재법 때 사실은 언론에 야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야속한 경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언론은 그런 가치를 지켜야지만이 비판이라는 기능이 작동할 수 있으니까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네. 다음 질문입니다. 언론인, 교수, 공무원, 정치인 두루 다 거치셨지만 그중 제일 어렵고 힘든 것은 정치인이다. 하나, 둘, 셋. 당연하지. 아, 예, 진짜요? 제일 힘듭니다. 예, 어떤 점이 제일 힘드세요?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도 잘못하고 국민의힘도 잘못한다라고 주인하게 꾸짖으면 됩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저는 국민의힘에 속해 있고 또 민주당과 함께 설득하던 잘해야 되는데 그 잘못하면은 혹독한 비판과 비난과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제일 힘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힘들어 보이시니까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21대 국회에서의 내 활약 아주 만족스럽다. 하나, 둘, 셋. 아니거든. 아니에요. 아, 왜요? 자신 있게 당연하지 외치셔도 될 것 같은데. 아, 사실은 뭐 기대도 많았고 저 역시도 더 잘하고 싶었는데 한 절반 정도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예, 아쉽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대로라면 22대 국회 입성도 문제 없다. 하나, 둘, 셋. 불안해도 당연하지라고. 당연하지, 당연하지. 당연하다고 내 네. 생각해야 자신감 극하죠. 예. 네, 자신감 있어 보이셔서 좋습니다. 근데 표정이 워낙 밝으셔서 저도 당연하지로 알고 있었어요. 좀 그 아쉬운 절반을 네. 이제 22대 들어와서 그렇죠. 하시면 되죠. 오, 맞습니다. 그러네요. 아쉽기 맞습니다. 때문에 다시 꼭 맞습니다. 오셔야겠네요. 맞아요. 당연하지. 당연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두 의원님의 당연하지 게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영대 의원님과 함께 책과 인생 이야기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함께 볼까요? 우체국집 큰아들. 진짜 의원님의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유독 아버님과의 추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체국에 계셨었나 봐요. 아니 근데 예. 의원님의 아버님의 삶이 예. 의원님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바른 마음에 특히 영향을 미쳤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얼마 전이 선친 기재일이었는데 참 아쉽고 미안하고 늘 그렇습니다. 제가 장남이었거든요. 네. 장남이라는 게 참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근데 이제 선친이 이제 원래는 최신부 공무원이었는데 네. 지금은 정보통신부로 바뀌었죠. 최신부 공무원인데 전화국에 근무하시다가 나중에 전화국은 KC로 분일되니까 네. 우체국에 남으셨어요. 그래서 마산 우체국에 이제 여러 군데 근무하셨는데 우리 우편 우정 체계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관사라는 게 또 바로 우체국 2층에 있습니다. 그 관사에 늘 살았죠. 제가 결혼할 때도 거기 있었고 그랬는데 우리 선친께서 그 우체국장 그 이제 동단위 조그만 우체국장 하실 때 그 아들이 집권 당사 정건농 사건 주범으로 사고를 쳐가지고 수배를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프고 우리 선친은 참 선한 분이셨어요. 참 마음도 약하시고 여리셔서 근데 간혹 지금도 우리 선친이 저한테 당부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른 마음이라는 것이 거창한 정도는 아니지만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해라. 그리고 그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지만 제가 기자할 때도 이랬습니다. 들어 주변에서 네가 기자라고 좀 네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전화로 뭘 좀 터무니없어 보이는 부탁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죽하면 그러겠느냐. 근데 들어만 줘도 참 그분들이 고마워하실 거다. 근데 그 보면 참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 화소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실 들어주는 게 이것도 기자의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특종거리도 찾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말씀하실 때가 기억에 남고 아버지를 모시고 갔는데 노조가 뭐 격렬한 지휘를 하면서 우리 가는 길을 방해했는데 위험할 정도로 뭐 적치물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좀 거칠게 치웠더니 너도 노조 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 주장들을 다 들어주지는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너무 드러나게 그러지 마라 이랬던 것도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처신을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되는지 일깨워주는 중요한 추억 같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분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예. 궁금한데요. 우체국에 계시는 아버님께 편지 쓰신 적은 있으셨는지. 많았죠. 오 진짜요. 감옥에 있을 때 많이 썼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이 이야기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아버지 아들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이 뭐 특히 경상도 아버지 아들은 경상도는 뭐 부부끼리도 몇 마디 안 한다는데 먹자 이거밖에 안 한다. 아버지 자자. 아들하고 뭐 무슨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는데 네. 제가 감옥에 들어가서 비로소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근데 아버지의 기대와 달리 내가 행정고시 같은 걸 보지 않고 이렇게 했던 것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라고 글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내가 당시 읽었던 소설 중에서도 어떤 내용을 인용하고 근데 토지를 인용하면서 지금 세상이 우리가 지금은 좀 어려운 세상이지만 곧 민주화 될 겁니다. 다들 이야기를 쓰고 그랬는데 우리 선친이 그걸 통해서 제 생각을 많이 알게 되고 그래 나중에 굉장히 그걸 통해서 아들을 이해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저희 당수께서 한번 저한테 편지를 쓰셨어요. 자네가 쓴 편지를 가지고 우리도 돌려입고 있다고. 그 편지를 또 귀하게 간직하셨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또 우체국집 아들이라고 자랑하는 이유는 우체국이란 곳은 권력기관이 아닙니다. 봉사의 의무만 있지 정말 신속 정확하게 배달해야 되는 그런 의무만 있지 뭘 인허가를 하거나 그 집에 배달 안 돼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산지 오지라도 배달해 줘야 될 의무만 있는 정말 그런 의미에서 아주 성스러운 공직이다. 네. 아주 그 봉사만을 하는 정말 순수 봉사의 공직이다 생각해서 저는 그래서 우체국집 아들 권력도 없고 힘도 없었지만 우리 아버지 참 성실하게 잘 사셨다 이 생각이 들고 네, 봉사하는 마음을 바른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그대로 예. 물려받았기 때문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국회에서도 열심히 일을 예.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1대 국회가 정말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주목받는 초선으로 굉장히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남은 임기 동안에 꼭 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아쉽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수도권과 지역 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인구도 지금 수도권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지역의 피폐를 낳고 수도권은 과밀 때문에 네. 서울이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서울에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서울의 젊은 사람들이 서울서 살기 어려워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 양극화의 비극이 서울과 지방 양쪽에서 일고 있는데 이걸 풀기 위해서 지역의 대학이라든가 또 지역의 문화라든가 또 지역의 어떤 산업을 좀 획기적으로 일으켜야겠다. 그런 것들을 특별히 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종래의 자유 수출과 또 공업화로 성공을 거두었던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디지털 산업들, 디지털 혁신을 좀 일으켜서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서울과 수도권 대학으로 가지 않고도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배워서 거기서 바로 대학 앞에서 판교처럼 창업을 하고 또 거기서 결혼을 하고 지역과 서울이 골고루 사는데 그런 지역에 아주 살기 좋은 지역,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지역,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탈탄소와 지속 가능, 그리고 요즘 소중한 가치인 ESG가 함께 실현되는 그런 도시와 그런 대학과 그런 산업을 한번 일으켜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 할 일이 많으셔서 네. 엄청 마음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의원님께서 선정해 주신 인생 책을 통해서 나의 오름과 그들의 오름이 왜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의원님께서 선정하신 인생 책이잖아요. 바른마음, 이 책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우리 모두는 정말로 다 같이 좋은 세상, 평화로운 세상, 함께 발전하는 세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최근의 정치, 사실 20, 30년 전만 이 정치가 이렇게 삭막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미국 정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는데 미국 정치가 지금은 조나산 하이튼 말로는 그야말로 위기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치가 이렇게 위기로 치달아도 괜찮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재정 상황도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재정 상황이라든가 주변의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정오하고 서로와 대립하고 서로의 갈등을 역격화시키면서 나를 합리화하고 상대를 악마화합니다. 정치인들부터 저는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 정치인들도 많이 권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들부터 정말 그런 것은 최악의 상황은 피하자. 서로가 지향하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탕으로 잘못하면 공멸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한번 바른 마음, 서로의 바른 마음을 인정하고 함께 왜 나의 올바름과 저 사람의 올바름은 다른 것일까를 한 번 더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서로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그렇습니다. 됐으면 네. 좋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우리 진영 씨 의원님 만나보신 소감 어떠셨어요? 의원님 만나보니까 왠지 그 고민 있잖아요. 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랬을 때 딱 짬짜면을 딱 대령해 주는 것처럼 맞습니다. 뭔가 국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실 것 같아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짬짜면 네. 좋아합니다. 짬짜면. 멋진 표현이네요. 이시안 작가님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릴게요. 네. 이 아버지와 대화하면 왜 마음이 답답해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네. 이런 분이라든가 아니면 저분 상당히 스마트하신 분인데 왜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하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 네. 아니면 또 SNS만 보면 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이길 것 같은데 왜 선거만 하면 지지? 뭐 이런 의문점 있으신 분이라면 이 책을 보시면 이래서 이렇구나 이런 걸 좀 아주 그 눈 풀리듯이 그렇게 풀어줄 수 있는 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정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 그러시다면 한번 꼭 봤으면 좋겠는 책입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기에 참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의원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예, 우리 이웃에서 때때로 정치적인 논쟁은 피하라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형제끼리도 좋아하는 정당이 다르고 좋아하는 대통령 후보가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서로를 좀 더 그게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서로를 한 발짝 물러나서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그것이 가정 평화에도 좋고 또 우리 사회 이 화합과 그래도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따지고 보면은 다 서로 좋은 사회,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인데 그걸 조금 더 진득하게 서로 설득하고 서로 한 발짝 물러서서 한번 이해해주는 노력들이 중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형도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은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하죠. 하지만 내가 나를 모르겠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데요. 남들과 다른 특성을 가진 특별한 당신을 위한 책들을 준비했습니다. 도무지 모르겠는 나를 찾는 여정을 함께할 저는 홍재경입니다. 북교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왜 책상 정리는 꼭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하고 싶어질까요? 혹시 마감 직전까지 일을 미루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시작하진 않으신가요? 이렇게 할 일을 미루는 벼락치기 장인들을 게으른 완벽주의자라고 합니다. 미루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게으른 사람이라고 자책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너무 완벽하게 잘하고 싶은 부담감에 짓눌려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자책하는 이들에게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잘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미루기는 게으름의 영역이 아니라 감정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심리를 이용해야 이 골칫거리 습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루기의 장인이라면 게으른 완벽주의자를 위한 심리학을 통해 감정을 돌보고 미루기의 악순환을 극복해보는 건 어떨까요? 동료들이 모두 내 험담을 하는 것 같아요. 일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하고 고집세며 예민하다는 평가를 들어요. 주변 상황이나 환경에 유독 나를 세우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예민함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 불면증, 과민성 대장증후군, 고혈압 등의 질병을 얻기도 합니다.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저자가 특별히 골라낸 40명의 사례를 통해 예민성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풍부한 사례를 통해 예민한 나를 알고 관리할 수 있는 책,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대사가 있죠. 이번 일은 너답지 않았어. 상대방의 말에 이은 주인공의 대사. 도대체 나다운 게 뭔데? 우리는 나다운 나와 나답지 않은 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나를 다 안다는 건 착각일지 모릅니다. 저자는 나를 뒤흔드는 무의식의 영향을 인식하고 내면을 회복할 방법으로 자기 분석을 소개합니다. 책은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심리 활동을 알아차리도록 도와주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고통만 안기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말해주는데요. 이로 인해 내면의 상처를 회복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나도 모르던 내 상처를 발견하고 스스로 치유하는 심리 탐구의 여정. 나를 다 안다는 착각입니다. 북표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 책은 세계 경제를 이해하는 필수 키워드 연준을 내부자의 시선으로 그려낸 최초의 책입니다. 출간 즉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2022 월스트리트 저널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는데요. 연준의 작동 원리와 세계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를 실감나게 전해주는 책. 크리스토퍼 레너드의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입니다. 두 번째 책은 50주 연속 베스트셀러이자 전 서점 종합 1위를 달성하고 1년 만에 40만 부 판매된 책인데요. 운명과 본능의 지배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쟁취하는 라이프 해킹의 방법을 담은 비법서. 돈, 시간, 운명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는 7단계 인생 공략집 자청의 역행자입니다. 도무지 모르겠는 나를 찾는 여정을 주제로 오늘 뭐 읽지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의 책을 통해 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양한 테마로 또 다른 세상을 선사하는 책 여행. 오늘도 유익하셨나요? 다음 주에는 어떤 테마로 책 속 세계를 탐험하게 될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뭐 읽지는 다음 주 새로운 책으로 또 인사드릴게요.